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연이은 거래소 해킹 사건과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안상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이 확실시되지 않는 이상은 좀 확실한 반등은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라인업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는요.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입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어지는 블록체인 픽에서는 큐브체인의 김동호 CEO와 함께 회사와 또 회사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퀼토인포 시간에는요.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암호화폐 흐름과 실적 전략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시간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 이슈들 살펴보고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이슈업입니다. 저희 먼저 현재 업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거래소가 상장 수수료를 받는 모습을 지적하며 암호화폐 탈중앙화 정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꿈꾸는 탈중앙화의 실현을 위해 거래소 역시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코르 해킹 사건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카르다노의 개발에 참여한 천재 수학자 찰스 호스킨스가 규제만 해결되면 월가의 수십조 달러 자본이 암호화폐에 투입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밝혔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업 집중적으로 진단해볼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좀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최근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린 부테린이 상당히 좀 센 발언을 내놨어요.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단어 선택도 그렇고 표현이 굉장히 좀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네. 지옥불에 타버렸으면 좋겠다. 지옥불까지 나왔어요. 네. 너무 강한 표현이 있었는데 네. 일단 지금 부테린이 얘기한 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형태 자체가 암호화폐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지향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중앙화된 어떤 형태로 거래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상장 수수료인 거죠. 상장 수수료라는 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그 코인들이 이제 리스팅 된다고 하죠. 이제 그렇죠. 상장이 될 때는 상장 수수료를 원래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공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인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물론 같은 알고리즘이나 같은 계열의 화폐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적용하는 기간이나 비용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지만 어쨌든 비용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어떻게 이제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부테린이 지적하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 네.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단위에 굉장히 큰 예, 단위. 이제 그 부테린이 언급했던 1,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 이제 어느 사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그 거래 수수료 외에 상장 수수료를 모델로 하는 이 거래소들이 네.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사실 이런 이 상장 수수료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이런 상장 수수료가 관례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폐단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 어떤 그렇죠. 폐단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소들이 지금 거래 수수료가 0.1% 이하입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인 뭐 폴로닉스나 비트렉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대부분 0.1% 이하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도 예전보다 줄은 데다가 이제 코인 가격도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더더군다나. 자, 그러면 상장 수수료를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코인이 처음 상장하고 나서 자신들의 코인 가격, 코인 가치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있죠.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면 거래소의 거래 볼륨입니다. 이제 거래소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가 어떤 나라의 일정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트래픽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죠. 네. 이제 거래가 없는 거래소보다는 더군다나 이제 또 다음 모델이 이제 거래소들이 요즘 프랜차이징 형식으로 해서 거래소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라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도 그렇고 네. 뭐 중국에 있던 거래소도 그렇고 네. 이제 프랜차이징 형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거래소를 오픈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상장 수수료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재단 그러니까 이제 이 ICO를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이 재단 측에서 상장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제 관례화된다 그러죠. 아, 이건 이제 상장하려면 상장 수수료 이 정도는 필요해라는 게 관례화가 돼버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 관례화된 상장 수수료를 어떻게든 재단에서 또 뽑아야 돼요. 수수료를 그렇죠.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래라는 부정적인 이제 일도 생겨날 테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코인의 거품이 한번 끼게 되죠. 그렇죠. 애초에 설계 자체 이 상장 그렇죠. 수수료가 이미 계산이 돼서 들어가게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꾸 관련제화 되다 보면 네. 처음에 백서에 코인을 얼로케이션하는 설계를 할 때조차 이제 그런 걸 집어넣게 되죠. 아, 상장 수수료가 항상 들어가게 되니까 애초에 백서를 작성할 때부터. 할 때부터. 그러면 백서의 작성을 할 때부터 원래 이 백서에 코인 얼로케이션 할 때는 투자자와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파운더들 이제 이런 참여자들한테 이전 정도의 배정을 하겠다라고 설계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상장 수수료. 근데 그들의 안에서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끔 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백서를 이미 작성할 때조차도.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없는 상장 수수료 포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번 거품이 끼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거래소들이 이 상장 수수료를 받고 이제 상장 수수료라는 게 이 전통화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거든요. 상장하는 코인으로 받는단 네. 말이에요. 그 코인을 예를 들어서 1,000만 개, 2,000만 개 이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네. 그 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올라가줘야 그 거래 수수료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당연히 또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코인의 가치만 보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다 또는 그 코인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상장 수수료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렇죠. 그 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작업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거품 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수수료는 어쨌든 부정적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이런 상장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관례가 되면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상장 수수료를 없애면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레비뉴 모델이 또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상장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가 원래 처음 모델이죠. 두 번째가 그렇죠. 이제 상장 수수료이고. 근데 네.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거래소들은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서 뭐 6개국이다 그러면 각 그렇죠. 나라별로 코인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피앗머니로 환전을 했다가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너무 느리고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네. 거래소 코인으로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거래소 코인은 계속 활용되게 되죠. 그렇죠. 거래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되고 네. 사용자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거래소 코인은 또 안전하게 될 테고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수익 모델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이슈랑 사실 이어지는데 따라서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덱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다운사이드가 너무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덱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기는 한데 사실 문제가 또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네. 해킹도 또 일어났었고요. 일어났죠. 네. 네. 근데 뭐 해킹은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도 초창기죠. 네. 이 암호화폐에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더 견고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아직 시장에 나와야 될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용자들한테 불편함이 크고 사용법도 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 해킹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 마케팅 쪽에서 네. 야 이거 딱 지금 지금이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지금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가자. 아. 신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네. 분명히 좋은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하시고 거래소에서 거래하신 다음에 자기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게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브라우저들에 인베드되는 지갑들이 서비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구글의 이제 브라우저도 그렇고 또 오페라 브라우저나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브라우저에 인베드된 지갑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하시고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시고 아니면 뭐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드 지갑에다가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보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좋으냐? 이건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아직은 같고. 이르다.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거래소라고 나오는데 이걸 굳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거래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건 네.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래소를 둘러싼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이에 따른 한마디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탈중앙화는 지향점이지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슈를 네 번째 이슈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1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협회 자율 규제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지금 12개 업체죠. 12개 네. 업체가 통과가 됐고 이 자율 규제안 얘기는 올 초부터 1사분기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안이 나올 건지 또 자율 규제로 통과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셨을 텐데 네. 그걸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네, 이거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사람, 우리죠, 거래하는 우리. 사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의 몇 %를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지급 준비를 또 어떻게 하고 은행하고 협조해서 좀 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들을 이제 가이드로 만든 거죠. 세 번째는 네. 본인 확인 규정. 이거야 이제 직관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번째는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아. 예, 요 페이지들을 보면 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네. 일반적으로 보안 점검이나 인증을 할 때 나오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긴 근데 해요. 이제 거기 이제 자율규제위원장하고 계시는 전하진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어떤 큰 보안이 확보됐거나 안전하다는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건. 네,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발표하실 때 보면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지금 통과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좀 더 강화해서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네.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협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규제안 내용을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율규제안 내용을 거기서 찾기는 쉽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네. 검색 엔진에서 서비스 찾아보면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가이드를 준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비교하자면 뭐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보보호 인증이죠. ISMS 네. 인증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관할하는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한 업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네. 절차가 모든 게 투명하게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인증을 이제 심사할 때는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고 어떤 항목별로 항목 내에는 또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 ISMS 같은 경우는 104개 아마 인증 항목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심사해서 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갖춘 업체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읽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보안인지는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걸 주관하고 진행하는 기관에서 네. 들어갔더니 모든 절차나 내용들이 투명하게 다 오픈돼 있고 이제 어떤 통과됐다라는 것 자체도 그걸 주최 측에서 어떤 이제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이라고 하겠지만 네. 주관적인 그 안에서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시고 네. 다음에 기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안 통과, 심사 통과. 자, 한 줄 평은 어떻게 주시면 될까요? 통과된 업체 발표보다 중요한 건 네. 통과된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이슈업 오늘도 저희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집중 진단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망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그 회사의 스토리와 또 보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이 4세대 블록체인을 표방한 신기술이죠. 바로 큐브체인의 개발로 올해 대한민국 인터넷 기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큐브 시스템의 저희 김동호 CEO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첫 방송 출연이라고 하시는데 떨리진 예. 않으시나요? 예, 떨리진 않네요. 아,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볼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큐브 시스템이라는 기업 이름보다는 사실 이미 좀 큐브 체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히 아직 저조차도 큐브 체인이 뭔지 좀 생소한데 우선 큐브 체인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네. 기존의 블록체인의 기술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블록을 전 블록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연결한 구조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무결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블록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블록체인의 단점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블록을 검색하고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큐브체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존 기술적 단점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큐브체인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을 네. 다중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을 네. 멀티 구조로 다중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특수 블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럼 이 특수 블록이라는 게 일반 블록이랑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수 블록은 사실상 그 큐브를 만들 때 네. 삽입이 되는 블록이라서 저희가 특수 블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특수 블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록을 병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24개 트랜잭션 풀에서 네. 이 블록을 동시에 생성하고 동시에 생성된 24개의 그 데이터 블록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멀티 구조로 다중화가 되는데 네. 그 다중화될 때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이제 총 27개죠. 네. 27개 중에 3개가 이제 특수 블록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특수 블록의 역할은 뭐냐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데이터 블록 사이즈가 점차 커졌을 때 발생하는 그 속도 느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덱싱 블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과 거래를 진행할 때 네. 시스템이 그 거래를 그 안심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에스크로 블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틱스 블록이라고 하는 블록인데요. 이것은 네. 뭐냐면 그 거래자 간에 또는 계좌 간에 어떤 그 데이터 통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때 필요한 그 블록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 잔고가 10,000개 이상인 지갑을 검색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스태틱스 블록이라는 것을 써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계, 스태틱스 블록, 그리고 에스크로 블록, 인덱싱 블록이 예. 3개의 특수 블록이라는 건데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브 체인을 두고 이 4세대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4세대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이게 또 1세대, 뭐 2세대 네, 블록체인과 차이점은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저희가 이제 4세대 블록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세대, 2세대, 그다음에 3세대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 구조를 봤을 때 이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고 이것으로 그 거래를 시작했던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네.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상 비트코인도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그 기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UTX-5라고 해가지고 Unspent Transaction Out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비로소 그 공유 경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을 같이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미로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제 2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창시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코어라는 엔진에다가 그 버추얼 머신, 네. 그리고 그 저장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DApp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구조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3세대는 저는 3세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기술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네.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좀 더 개선시켜서 속도를 증가를 시켰죠. 그리고 그 각 기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그 특징을 좀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1세대가 2세대가 왔듯이 2세대가 3세대로 갔느냐라는 이제 기술적 차이를 봤을 땐 제가 지금 여기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3세대 기술은 사실상 2세대에서 좀 발전한 기술이지 3세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이제 엔지니어적인 판단인데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그 3세대라고 나와 있는 그 포스트 이더리움 기술 구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저희 그 큐브 체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 구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트랜잭션 풀에서 만들던 그 데이터 블록을 네. 24개의 트랜잭션 풀에서 동시에 만듭니다. 그 우리가 1차선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네. 하이패스 지나서 차가 하나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4차선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지나자마자 차가 24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동시에 튀어나와서 이것을 큐빙이라는 기술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구조를 기존의 이더리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동종성상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판단으로 봤을 때 큐브 체인은 사실상 2세대 이후의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3세대 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4세대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4세대가 됐다. 뭐 혁신적인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3세대가 있어서 그러면 3세대 기술은 저희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말씀드렸지만 그 3세대 기술 구조는 이더리움과 기술 구조는 동일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나 개선 사항이 포함이 된 거지 혁신적인 세대를 아룰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감히 저희가 4세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큐브 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좀 들어가 있는 만큼 제가 이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예. 큐브 체인만의 뭐 특징, 네. 강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네. 24개 트랜잭션 풀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처리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렇겠죠. TPS라고 하는데요. 네.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12,900개를 처리하는 걸로 내부 시스템 테스트상 우리가 결과를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 처리량이 많다라는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플랫폼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확산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D앱을 만들면 누구나도 이 코인 비즈니스, 코인 이코노미가 포함된 D앱을 확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더리움의 특징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 구조의 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더코인 역할을 합니다. 마더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메인 넷에서 다양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역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세대 이름에 걸맞게 기술 구조도 그렇고요. 사용처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이 그동안 어디에 사용되냐를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그 사용처는 크게 공공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공공 분야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요. 금융 분야는 금융기관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은 이커머스. 이런 이커머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렇죠. 업체도 많고요. 예, 그 유저 수도 많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5가지의 서로 다른 그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 API를 만들어서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큐브 체인이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좀 독특한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이다. 그리고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가 좀 다양한 만큼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러한 4세대 블록체인 큐브 체인을 개발하신 그 배경이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이건 제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 네.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이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사실 큐브 체인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네. 당시 저희 엔지니어 중에 이제 리더라고 보는 분이 십수년간 그 증권 시스템을 개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를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10년 이상을 센트럴라이즈돼서 근무했던 이제 분이. 개발자였죠. 네. 그분이 이제 블록체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디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쯤?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죠. 벌써 2년 예, 벌써 전. 2년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개발 동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김동호 CEO가 걸어오신 길이 저는 좀 궁금한데 과거 이력이나 경력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제 경력을 얘기하면 뭐 한 권의 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마음껏. 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사실 동종 분야에서 25년 근무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이동통신사에 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고 지금도 그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쓰고 계신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홍보 효과가 되니까 그건 좀 알겠습니다. 자제하고. 네. 그래서 한 25년 동안 디지털 방송 분야, 그다음에 무선 모바일 분야, 그다음에 그 기업용 그 정보 시스템 분야 다양하게 개발을 했었고
매니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큐브 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또 돼 있나요? 저희 큐브 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커머스를 지향합니다. 이커머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저희 큐브 체인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이커머스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어떤 것이 있느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5가지 정도가 저희의 핵심 서비스 API입니다. 이 API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더리움 기술 구조에서 봤을 때 프로토콜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큐브 체인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API는 코인 이코노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쓰시고 그 기업이, 그 서비스 업체가 우리는 이러한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 API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이더리움의 지갑을 보시면 지갑에서 돈을 이체할 때 그 가스라는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렇죠. 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API가 총 5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우리 그 이커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를 믿을 수 있어야 그 이커머스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을 믿어야 됩니다. 상품을 믿어야만 그 상품과 서비스에 진입학을 해야만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그 사람을 인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와 상품을 인증해야 됩니다. 그 API가 2가지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모여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상품, 그 제품, 그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서비스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일례로 우리 보면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이제 P2P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굉장히 그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가.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서비스 사업자와 물건을 사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구조에서 네.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 개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집단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 저희 그 큐브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이름이 큐브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네. 서비스 플랫폼 API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메신저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을 저희는 이제 큐브 챗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커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실상 사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요. 이제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해야 되겠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오픈을 해놓은 이제 서비스인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을 때까지 좀 많은 단계를 거치고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챗봇을 활용하자. 뭐냐면 오토메이션, 그 대답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기계적 그 서비스 응답기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신저 창에다 올려놓고 내가 마치 그 기업의 직원과 대화하듯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 챗봇이 기업 서비스를 그 고객한테 응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그 응답을 들음으로써 네. 그 다음에 예약과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그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더리움에서 얘기하는 D앱, 네. D앱을 이제 성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코인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절감된 비용을 이런 그 코인 이코노미에서 그 사용자에게 기여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럼 그렇게 기여한 사용자,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보상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체계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기존 플랫폼에서는 잘 없었던 형식이죠. 사실 그 블록체인이 처음 만들고 이더리움이 확산될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제 그 이더리움의 그 기술적 플랫폼이 이런 것이고 코인 이코노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네.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그 코인 이코노미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그 새로운 코인들 또는 뭐 기존 코인들이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API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의 그 5가지 그 큐브체인 기반의 AP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뭐 POH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예요? POH는 POW 플러스 POS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POW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시파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야만 코인을 그 보상으로 코인을 획득하는 방식을 이제 POW라고 합니다. POS 방식은 그러한 그 POW 방식이 너무 이제 자원의 낭비나 그 집중적인 그 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생기니까 네. 그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그 지분 잔고를 가지고 결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50년간 채굴을 하면서 POW와 POS를 밸런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합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기술인데 사실 또 관건은 생각해보면 큐브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가 과연 실생활에서 얼마나 또 잘 이용될 수 있냐라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렸지만 이커머스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생활이고요. 하루라도 그렇죠. 쇼핑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쇼핑을 안 하더라도 항상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 보시는 쇼핑. 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쇼핑, 그다음에 이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5가지 서비스 API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진행했던 이커머스를 개인과 개인, 그다음에 그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큐브체인 API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이커머스하고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도 거기에 그 큐브체인이라는 코인이 스며들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이커머스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을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만드는데 뭐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팀을 자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직원이 21명인데요. 네. 그중에 10명 이상이 그 R&D,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석박사 인력이고요. 네. 모두 다 5년 이상, 10년 이상, 그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기의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했던 아주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하고 지금 모여서 큐브체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믿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희 R&D를 그 진행하고 있는 저희 그 연구개발 인력을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연구개발 인력들이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큐브체인의 미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어디에 와 계신지 저희가 로드맵을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올해 저희는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메인넷을 가동할 겁니다. 메인넷은 아시겠지만 그 채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코인을 트랜잭션 해주는 그 메인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5가지 API를 이커머스에 적용하는 프라이빗 넷이나 서비스 넷을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가을 이후에 우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그 큐브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기술 구조를 좀 더 넓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구조로 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정식 그 워킹 그룹 라이센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메인넷 오픈까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최근에 해외 활동 역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그 부분도 자세히 좀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번에 이제 런던에서 진행했던 그 월드 글로벌 그 블록체인 쇼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동양 업체에서는 저희가 처음 저희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파이낸셜 그쪽으로 앞서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그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서 좀 호기심을 많이 느꼈어요. 영국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큐브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구조를 소개하고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상 저희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저희한테 하시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자 파트너 역시도 이번 런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 큐브 체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혹은 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목표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중앙화돼 있던 경제, 중앙화돼 있던 사회, 중앙화돼 있던 시스템을 디센트럴라이즈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공유의 경제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서로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 있는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 구조가 당연히 발전해야만, 그 기술 구조라는 게 발전을 해야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계속 좋은 기술이 나와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경제가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큐브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토종 한국 프로젝트라는 별명도 갖고 네. 있는 만큼 큐브체인의 성공을 좀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큐브인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서성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뭐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한 주가 아닌가 하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암호화폐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700만 원대 초반에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하락 추세를 형성 후에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700만 원대 초반에는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 횡보 구간에서 700만 원을 버텨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그 상위 3대 코인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락 횡보 구간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뭐 하락 구간에서 횡보 중인 모습 좀 보였고요. 다음 저희 이더리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50만 원이 깨졌는데요.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락 횡보 구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보하면서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와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망치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망치형 양봉이란 건 어느 정도 저점 매수 물량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래량을 수반한 상황이었다면 얘가 요길 딛고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망치형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50만 원대의 회복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살펴봤고 다음 저희 계속해서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500원대 초반에는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주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코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500원대 탈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0원대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 실은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500원대 탈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400원대 후반, 400원대 후반에서 400원대 중반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암호화폐들 흐름과 대응 전략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특징 암호화폐 어떤 거 갖고 가셨는지 저희 여쭤볼게요. 자, 지금 소개해드릴
가상화폐는요, 파워 레저라는 가상화폐인데요. 그 코인들은 이름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파워 레저, 도대체 뭐 하는 코인일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파워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레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에너지 거래, 개인 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워 레저는 특징적인 부분이 뉴질랜드 최대의 에너지 인프라 업체인 벡터라는 업체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회원수만 60만이 넘는 만큼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이 조금 낮은 편이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징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만큼 800원이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 바로 가격이 바로 밀려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이 코인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따라가시는 분들은 요 높은 가격에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보이는 와중에 3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코인으로서 파워 레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특징 코인은 사실 또 실전 전략을 알려주시는 암호화폐랑은 또 다른데요. 자, 그럼 이번 주 갖고 오신 실전 전략을 알려주실 암호화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수록 시총이 낮은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전략이라고 해서 뭐 오늘 당장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700만 원대 초반에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8월 말이죠. 8월 말쯤에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의 가능성이 높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락 장세를 이용해서 700만 원대 초반에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700만 원대 초반에서 또 하락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하락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680만 원대의 추가적인 분할 매수 전략 펼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700만 원대 초반, 680만 원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목표가는 780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전략 비트코인 목표가 780만 원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 인포도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하고 재밌는 정보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